오늘은 저희들 55번째 바른사회 미스트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법무법인 을지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변 법치수호 센터장을 지내고 계시는 이재원 변호사님을 모시고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듣고 토론 갖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한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인권을 매우 강조했었죠. 그런데 유독 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좀 다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북한의 인권 범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었고요. 최근에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북한 인권 개선 활동도 이 문재인 정권이 탄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원 변호사님 모시고 그 실상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던 54회 미트 콘서트는 서울대 사범대 조영달 교수님 모시고 고교학점제 실체 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듣고 저희 토론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상에서 바른사회 TV에서 지금 녹화 방영되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이재원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고 나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는 한 15년 남짓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고 들은 건 많지만 제가 무슨 특별히 어떤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 바는 없어서 심오한 통찰이라든지 무슨 명쾌한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좀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쪽 일을 하면서 생각나는 점들을 정리한 것이니까 하나씩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우선 인권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하면은 좀 얘기를 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인권이란 무엇인가 하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정법적, 제도적 보장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런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애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과 행위 가운데서 존중되고 발현되는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편성, 항구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당연히 그 논리적인 귀결로서 북한 동포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이 인권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토대이자 조건,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을 안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 권력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을 재확인하고 있는 규범들은 유엔의 세계 인권선언 등등에서 A 규약, B 규약,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같이 불가침의 인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 10조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런 규정들 때문에 인권이 비로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당연한 자연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천부적인 인권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도 국제인권조약 다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에도 보면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해당하는 그런 인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선전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규범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이걸 뭐 제대로 얘기하자면은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 상징적인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나라라고 미 국무부가 올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에서는 2003년부터 18년 동안 연속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최근에는 그 최고 책임자를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로서 그 규모나 성격, 중대성, 심각성 등등으로 봤을 때 ICC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2014년도의 UN COI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비겁함과 범죄, 우매함에서 북한의 마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리베라시옹이라는 프랑스 신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정남이 암살된 이후에 나온 얘기가 아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숙청과 공개 처형이 일상화되어 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40살 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교화소에 수감이 되어도 3분의 1이 6개월 안에 사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국경 건너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줄어들어서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탈북한 사람들 얘기는 요새는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탈북하는 한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해외 탈북자도 최대 20만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민권이 없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선돼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겠지요. 우리 돈 몇만 원 내지 몇십만 원에 중국 사람들한테 팔려가는 북한의 우리 누이들입니다.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조선돼지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권력자들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노예 노동을 하는 사람도 몇만 명이나 됐다고 하는데 요즘 유엔에서 제재를 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성적인 기한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체격이 왜소한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억류한 국군 포로가 5만 내지 7만 남짓이 되고요. 민간인 납북자도 6.25 전쟁 때 10만 가까이를 끌고 갔습니다. 휴전이 된 이후에도 460여 명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눈 감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야만화하는 것이고 비인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포로서의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고요. 우리 헌법의 명령이기도 하고 문명국가의 일원으로서 유엔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평화와 바람직한 통일로 가는 길은 인권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와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걸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을 한다는 것은 적화 통일이고요. 그런 통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권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실태를 한번 보자면은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 정책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아무 정책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정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개선 정책이 없습니다. 개선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의 외교장관은 북한 인권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고 모순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문 정권은 북한 주민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부터 UN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우리가 제일 당사자인데요. 동포라면서. 입만 열면은 민족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독재자만 쳐다보고 2,400만 북한 주민들은 사람 취급을 않는다는 거죠. 2021년 통일부 예산을 보면은요,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보다 퍼주기 예산이 1,523배나 많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예산은 11억 원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협력 기금은 1조 6,756억 원에 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참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북한 인권에 관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게 있느냐? 북한 인권 범죄를 두둔하는 정책, 북한 인권 활동 탄압 정책은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북한 인권법을 사문화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억지로 법을 만드는 데는 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꼼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형해화했습니다. 과천에 있던 보존소를 안양인가 뭐대로 보냈다가 또 인원을 줄였다가 지금은 인권기록보존소에 검사를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아서 조사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인권대사 선임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단체를 적폐몰이를 해서 계좌를 다 압수수색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단체에 기부하던 기업이나 독지가들이 다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이전의 북한 인권 활동을 하던 단체들 중에 제가 보기에 한 태반 이상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지 않나. 명무실하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감사를 하고요. 인가를 취소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국방부의 지원 사업에서 탈북자와 북한 인권단체를 배제시켰습니다. 탈북자를 배신자로 폄훼하고 국회의원 자격을 시비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의 입법을 강행을 했죠. 그리고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대북 방송 금지를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과 폭력이라는 두 기둥 위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폭력을 제재하려면요, 최악의 경우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수단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 레짐을 허물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이 세계 정세와 북한 정권의 정체를 똑바로 보게 되면 북한 정권은 허물어집니다.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전단을 보내고 대북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죠. 북한 인권 유린 범죄자들하고 한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자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통일부 장관이 올 2월 며칠 3일 날인가 그런 소리 했다가 고소당했죠. 검증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탈북자 증언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한둘입니까? 이미 3만 5천 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검증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북한 인권단체 북한 인권단체들이 하나원에 출입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인권 실태 조사하는 것도 거의 뭐 방해를 했는데 이제 뭐 좀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서 하나원에서 탈북자를 만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 포로 앞에서 중국군 포로에 관심이 있다고 표명한 사람이 진실화의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영화제라는 것을 6월 초에 했는데요. 암살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남이를 암살한 내용을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게 예술 영화로 인정이 안 돼가지고 일반 극장에서 상영이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인가 뭐 어디서 이걸 불인가 해가지고 이 영화가 우리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북 선언을 강제 북송한 사건, 이거는 뭐 사실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짓들을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바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인권 정책, 지금 쭉 말씀드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보는, 지금 앞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쟁점 사항에 나와 있는 그런 쟁점적 논의와 같은 이단적인 시각과 사고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확인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얼마 전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변호사들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 증언하러 다니는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 단체나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데 가가지고 당신이 봤냐 하는 식으로 회방하고 다녔습니다. 요새는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못하죠. 워낙 뭐 명백하게 사실이 밝혀져 있어서. 그런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해서 확인 불가능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지도를 했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를 한다든지 확인시켜주지 않는 것보다 더 인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정자는 없습니다. 인권 유린 사실이 없으면 안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국제인권단체나 유엔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보자 하면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군부대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 인권 상황이 괜찮으면 안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인권 유린이 있다라는 강력한 정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북한 입장에서 봐야 할 사안 아니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론의 근거를 둔 주장인데요.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1960년대 서독 정치학자 크리스티안 루츠라는 사람이 주창을 했는데요.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학자적으로는 거의 몰락했죠. 이런 사람들을 레닌은 설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미리 이름을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한테 인권 문제를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도둑 입장에서
도둑질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혀 도덕적 비난을 할 수가 없고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너무 지나친 상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북한 인권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거나 주권 침해다라고 물건을 지는 뭐 이게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요. 하는데 인권의 보편성과 주권 절대주의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1970년대까지는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는 주권 절대주의라는 것이 이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마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개입 이론이라든지 R2P 원칙, 인도적 개입 이론이라는 것은 뭐 어떤 나라가 너무 잔혹한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무력으로라도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 이걸 중지시키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R2P 원칙이라는 것도 어떤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이 지금은 보편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ICC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는 것과 유고 전범재판소, 르완다 전범재판소 등등의 전범재판소는 주권이 절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재판소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제기구가 생겨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는 그런 반인도적인 범죄라든지 또는 제노사이다 같은 대량 학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 절대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구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자유권보다 식량 보장이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북한에 퍼주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식량권이라는 게 말이죠. 자유권 없이 식량권이 잘 보장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자유권과 식량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 대한변협에서도 2년마다 북한 인권 백서를 펴내는데요. 어떻게 하면 식량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탈북자들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면 식량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면은 굶어 죽지 않을 거다. 북한 주민이 굶어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 정권이 식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주민한테만 식량을 배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이런 대량 화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에서는 기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98년도에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심각한 기아가 발생한 나라를 이렇게 보면 전부 독재 국가입니다. 예전에 구소련 체제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뭐 몇천만 명 굶어 죽었다 하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서 또 뭐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대약진 운동하고 이럴 때 문화대혁명이 아니군요. 대약진 운동하고 이럴 때 굶어 죽었다는데 이게 다 자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독재 국가에서 식량 배급이나 경제 정책을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유권보다 식량권 보장이 더 시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북한 정권한테 묻지마 퍼주기를 해주자라는 주장과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빙자해서 자유말살을 방조하는 주장이고요. 무조건 북한 정권을 지원하자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북한 정권을 지원하자는 것은 북한 주민을 영구히 노예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북한에 장마당이 생기고 나서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조금 작트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정권한테 묻지와 지원을 하게 되면 장마당이 위축이 되고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유가 없고 존엄성 보장이 하나도 없는 생명체에게 주는 곡물이 이게 사료이지 식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북한에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식량을 무조건 퍼주자라고 하는데 그건 식량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사료입니다. 북한 독재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짐승같이 먹이는, 그래서 그 곡물을 준다 안 준다 하면서 노예화시키고 있는 그런 도구, 사료를 보내는 것이지 식량을 보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왜 주재하냐, 이렇게 한데, 아까 한 얘기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인도적 결과가 있어야 인도적 지원이다.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재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북한같이 50년, 60년 동안 굶주리는 나라 한테는 이런 인도적 지원이란 말이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정책만 전환을 하면은요, 북한에 굶는 사람 없습니다.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북한에다가 모니터링도 안 하고 인도적 지원을 해줬더니만은 식량 수입을 줄이더라.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북한의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와 제도의 모순 때문에 생긴 것이지 불가항력적 제어로 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금수산 궁전을 짓고 무슨 핵 개발하는데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게 식량 지원을 한다는 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참 대화를 좋아하는 정권이고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나라도 대화를 지킨다, 이런까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헛소리입니다, 이거. 대화로 인권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역사상 없습니다. 대화로 마무리는 했겠죠. 열심히 투쟁을 하고 마무리는 대화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해서 인권 개선한 역사가 없습니다. 1971년부터 시작한 이산가족 상봉 대화의 성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신청자 1.5%, 1600여 명이 상봉을 했습니다. 전체 신청자가 상봉을 하려면 35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상봉자 1인당 10억 원의 물자를 북한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북한한테 철저히 농락당한 대화여 실패한 시험입니다. 인권 대화라는 게 이런 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비판과 압박은 평화와 남북관계만 해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권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투쟁의 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권이라는 게 확보되려면은요, 권력에 대해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권이 행사할 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런데 권력에 대해서 요구하고 비판하고 제한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습니까? 권력자가 그걸 거절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은 역사적 본질적으로 권력자와 피지배 인민들 사이의 투쟁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압박 없는 타협으로, 투쟁 없는 설득으로, 인권 침해자 스스로의 반성과 선의로 독재자를 자극하지도 않고 화나게 하지도 않고 불편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궤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수준 낮은 사기입니다. 인권 활동은 인권 침해자를 상대로 한 싸움이며 반드시 대립과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과 긴장과 갈등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인권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대화와 설득과 타협은 보조적 보완적 수단으로 쓰일 때가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담보되지 않는 평화는 노예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화로 인권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 역사적인 경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본질에도 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판하고 압박해봤지만 실효성이 없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북한 사회의 한 구석에서 생기는 단편적이고 우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의 문제입니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맹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게 있었죠. 그게 영국 귀족들이 왕을 압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권리를 빼앗아낸 건데요. 이때서부터 치더라도 우리 지금 누리는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800년 이상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에 관한 투쟁은 우리가 제대로 10년이라도 해봤습니까? 5년마다 정권 바뀌는데요. 보수 정권이 10년 해봤다고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해봤습니까? 네, 딴지 거는 사람이 있고 해서 제대로 북한 인권에 대한 투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 어떤 장관 임기 중에 아무것도 못했잖아. 어떤 정권의 정권 기간 동에 뭐 성과가 있냐 하는 식으로 이거 실효성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투쟁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물을 끓이는데 90도까지 끓이다가 이거 안 끓는다고 쏟아버리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한 10분만 더 끓이면은 끓을 텐데. 이거는 전형적인 독재자를 편드는 논리입니다. 이게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면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 일관성 있게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년마다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을 주장하면은 통일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 자체는요, 자유민주적 통일하고는 아무런 갈등 모순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인권 이야기 하는 게 왜 통일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인권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조건이자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이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왜 합니까? 통일이든 민주주의든 그거는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길로 가는 한 방편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인권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반통일분자이거나 인민민주주의 통일을 꿈꾸는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의 괴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세계관이나 이념에 따라서 인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을 꾸준히 확인을 하고 축적을 하게 되면은 이 인식 차이를 좁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을 타파를 해야 돼요. 너무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의 보편성과 원칙성에 대한 확신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단체, 선진민주 국가들과의 확고한 공조 라인을 결성하고 강화해야 돼요. 세계적인, 인류적인 차원의 설득과 압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은 우리 자체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문화되어 있는 북한 인권법을 기능하도록 제도와 조직을 정비를 해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진지하게 이 북한 인권 투쟁을 최소한 한 세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북한 동포들을 인권 유린의 암흑 세계로부터 구출하고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 통일 국가를 완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국은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와 닿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아주 좋은 그 발표해 주셨어요. 상세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변화 내용들, 문제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국회가 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사실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언론에서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정치권, 국회가 이제 해야 되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북한 인권법 만들어 놨고 또 인권기록센터, 인권기록보존소 이거 만들어서 국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정부가 제 일을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결국은 뭐 아무리 지금 뭐 인원이 뭐 적다 하더라도 그 100명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고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북한 인권이나 남북 문제 이런 걸 이제 다 이 재정비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을 제대로 그 운영할 수 있게 최대한 이제 뭐 압박을 한다고 할까요? 여론을 이제 만들어서 국회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이 문제 제기는 정말 시급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정치권을 움직이고 정치권을 움직이면 결국 정부가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갈 수 있겠다. 그런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예. 인권에 대해서 사실 우리 바른사회에서도 참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참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요즘은 고양이 한 마리도 말이죠. 함부로 하면은 막 대문짝만큼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잘못 죽이면 막 국민들이 그냥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1시간만 달리면 말이죠. 1시간도 아니죠. 20, 30분만 쫙 가면은 바로 북한인데 거기서 38선을 넘어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별로 얘기 안 하고요. 성당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정말로 기가 찬 노릇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말이지 고양이 개 학대하는 것 같고 들끓는 그런 착한 국민이 어째 그렇게 이 모양이 되었는지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뭐 유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게 알려야 되고요.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 국회의원들이 이거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정을 하는 걸 말이죠. 일본 국회에 가서 하고 카나다 국회에 가서 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안 해요. 외국 국회에 가서 해요. 근데 그걸 유튜브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원했다는 걸 알리는 조건, 그 다음에 그 지원하는 만큼 국군 포로라도 한 명이라도 좀 데려오는 조건, 상호주의 입각해서 그렇게 인권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그 누가 좋은지도 모르게 주면 누가 가장 이득을 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 변호사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많은 활동이 기대되고요. 또 열심히 또 같이 이 바른사회에 와서 또 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며칠 동안 오늘 발표를 하신다고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모든 쟁점 사항을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 한 2가지 하고 또 코멘트도 하면서 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재밌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면에서는 중국, 북한하고 완전한 공조를 하면서 뭐 국민들을 또 여론도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국제 무대만 가면 힘이 없더라고요. 한미 정상에서도 북한 휴먼 라이츠 나오는 거 다 동의해주고 이번에 G7도 보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 문제 전부 다 지적을 했는데 다 뭐 가서 참석을 했으니까 동의를 한 건데 왜 국제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지, 그게 하나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에 그렇게 주고 싶어하고 노력을 하는데 번번이 북한에서 돌아오는 거는 쌍욕밖에 없어요. 뭐 삶은 소대가리가 누워서 뭐 웃는다든지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 모멸감과 함께 수치감을 느끼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질문 아닌 질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고 문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유럽을 다니면서 하는데 다 문전박대를 당했죠. 서구에서는 그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권 문제 개선이 선결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고요. 결국은 이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이 국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정치권에서 말이죠. 무슨 북한하고의 대화나 무슨 남북 대화 평화를 가지고 뭐 정권의 공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보수 정권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선거와 권력을 잡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북한 주민들의 인권 희생하에서 이렇게 정치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변호사님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 좌파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좌파 이론은 실천 이론하고 선전 이론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좌파 이론 자체가요, 대중을 속이기 위한 체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얘기하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는 인권 뭐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실제는 그런 실천을 안 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행태가 그쪽에서는 익숙한 일들이 아닐까. 사람을 속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위선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그런 구체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닐까. 심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고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물으신 내용이 뭐였죠? 북한은 그렇게 도와주고 예. 옹호를 하는데 북한 정권한테 그 김여정이나 뭐 쌍말이나 듣고 맨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게. 그건 그러네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저쪽 세계에서 좀 서열상 밀려서 그런 게 아니냐는 농담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자 공유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장점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 지식인 사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붕괴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는 학계와 지식인 사회의 교수님들이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중에 실천적이신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데 여기 귀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한 학기 동안 배운 주제를 거의 다 정리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학계에서 북한 학계 자체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했을 때 가장 오늘 변호사님도 강조하셨듯이 보편성이잖아요. 인권의 보편성.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그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을 흡수 통일이나 주장하는 극단적 보편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을 어디로 만들었냐면 강한 상대주의라는 이론을 가지고 그게 이제 물론 처음에 나온 건 미국이지만 북한인과 중국 등 공산사회에 그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정 간섭으로 보고 그리고 인권에 있어서 사회권을 강조하면서 천부 인권, 보편적 인권, 누구나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 이런 인권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럼 집단적인 인권이에요. 집단적이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권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건데 이쪽도 극단이고 이쪽도 극단이니까 약한 상대주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만난 교수님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편적으로 학계 분위기이다. 그리고 통일을 실제로 하려는 욕구에 대해서 흡수 통일론자로 비판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학계 자체가 정말 다 이런 분위기인가, 이화여대가 좀 좌파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이 교수님만 이런가. 근데 제가 교수님 수업을 들어봤을 때 이 교수님이 특별히 굉장히 정치적으로 좌파를 지향하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좀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서 또 좌파 쪽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통일론과 북한의 대북 지원을 자기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학계를 장악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많이 펼쳐왔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제의식을 이번 학기에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지금 사실 애들 수업 있고 막 근데 빨리 하고 오늘 어떻게든 교수님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싶고 또 배워보고 싶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 교수님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유엔에서 해마다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항상 공동 발의국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공동 발의국에서 빠진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제 자유진영에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청문회를 했어요. 북한 인권 청문회를. 미국 국회에서 할 때 이제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 좌파 진영, 우파 진영이 동시에 같이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미동맹도 많이 깨지고 약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당하면서도 북한에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발의국에서도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격이 굉장히 무시되는 그러한 국제 유엔에서 거의 진짜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나. 이게 국제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도 유엔 결의안, 해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준비하고 문재인 정권이 어쨌든 내년까지 가잖아요. 그 시기를 좀 잘 보고 또 정권이 바뀌는 게 우리 목표지만 그래서 반드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발의를 참여하고 이 정권이 한 번 이상했던 거지 우리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유엔과 국제사회 자유진영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격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반발을 해주고 국민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정부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 몰랐고 저도 몰랐거든요. 수업 듣다가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문재인이 어쨌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지만
국제사회에 나가서 문재인이 표시를 당하면은 우리 국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모든 얘기를 통틀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쪽 입장에 북한이나 통일을 연구하는 분들을 찾아서 묶어야겠다. 우리가 모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저는 북한 학과를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부분도 있는데 국책 연구를 가지고 북한 인권을 연구해서 통일 정책과 대북 지원 정책과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전부 약한 상대주의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보수 우파가 생각하는 진짜 누구나 국민들이 인권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권을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정책을 하는 게 아닌 거죠. 특히 그리고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 통일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수 우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국가 정책이고 그것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런 학문적인 논문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그 학계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걸 일거에 뒤집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와 의견이 일치하는 북한에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인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을 바른사회 시민회의 좀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 네트워킹을 하시고 뭐 저 같은 학생들이나 또 저는 뭐 계속 학생이진 않겠지만 시민사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애들을 전공하는 애들 중에서 저도 요번에 한번 우파 한 명을 만났거든요. 그 애들이 계속해서 애들 뭐도 가르치냐면 수업 시간에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를 배워요. 이제 북한 학과니까 공산주의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권이 무너졌지만, 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너졌지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아직도 유용하다라고 가르치니까 그 특강을 듣고 나서 우파였던 이 학생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쪽의 학생들을 그런 교수님들이 모아서 그룹핑을 좀 하고 키워주고 그런 논문들로 학위를 따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그 이민복 선생님 한번 이전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동근 교수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민복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발표자의 의견 줄 건 없고요. 단지 이렇게 관심되는 여러분한테 북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살아보지 않아가지고요. 물론 아는 것 같지만 살아보지 않아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수 있어서 내가 강조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북한은 인권을 개선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뭐 내재적 접근 뭐 좋은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보면요. 그 정권 자체가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지 않으면은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제사회 그래도 우리는 국제사회 유엔에도 제기를 하고 인권 조사도 하고 계속 여기서 떠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좀 조심할 뿐이지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기가 어렵고요. 다 쏴죽이기도 그렇고요. 모른 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꾸 그 안혁이랑 그 도망친 사람들 얘기가 나니까 저 정치범소에서 저 국경에 있는 그 수용소를 다 폐쇄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 나라 속성상 인권을 개선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 탈북자들도 정치범 수용소 해체운동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국제사회에서는 또 근거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실제 그거 촬영하기 어렵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뭐 그래도 와서 정원하고 이성사진 해가지고 해도 그렇게 뭐 ICB처럼 이렇게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또 여기 기준에서는 또 그것도 난감한 걸로 또 구체적으로 못 접근하는데 차라리 저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하되
뭘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다가 또 우리 국민에다가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냐면요. 이거 왜 이렇게 관심 없느냐. 짐승도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정이 많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그 북한 인권 할 때, 한 10년 전에 그 다람쥐 길인가 하기 위해서 500억을 쓴 기사가 나왔었어요. 다람쥐 길을 만드느라고요. 자, 그런 나라인데 왜 북한 인권에 관심 없느냐? 근데 우리가 관심 없다고 비판을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좀 반성할 건 뭐냐면은 국민이나 세계에 정말 이게 간절한 뭔가 이런 거 좀 메시지를 이렇게 좀 남겨야 되는데 그 접근 방법에서 좀 우리가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인권을 뭐 하라 이게 너무 난감하게 그러지 말고 이산가족 같은 거 있잖아요. 이산가족 같은 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참 이거 하나 해결 안 하는 나라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 권리, 이 인간다운 권리라고 아까 말씀 참 좋았는데요. 사람이 들을 권리, 볼 권리. 근데 라디오를 없앴어요. 무슨 라디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막아놓은 나라예요. 이런 면에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행동은 또 뭐냐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나라는 인터넷 열면 망하는 나라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 망하는 나라거든요. 네, 정치적 수용소를 해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이렇게 우리 국민한테다가 정말 이런 것도 안 하는 나라냐라는 구체적인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요. 그런 면에서 상대에서 국민들과 세계를 깨우치면서 할적으로 우리 행동은요.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대북풍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물론 보고 깨닫고 도망쳐 탈북해갖고 또 우리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제가 연구에서 그걸 왜 개발했냐면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게 뭐 다른 거 많다고 하지만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한테 정말 정보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래서 대북 전달을 보내야 된다. 라고 이 당위성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한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동근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요. 이제 시간이 10시를 넘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이지연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겠어요? 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코멘트하고 질문 좀 겹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뭐 총칼로서 북한을 위협할 수 있죠.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완전히 한통속이라 뭐 방법이 없는데 이제 질문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듯이 다 이미 알려진 게 뭐냐면은 탈북 선언을 갖다 강제 송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탈북 선언을 일종의 망명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 뿌리치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걸 생명을 앗아가는 건데 이거는 바로 ICC 같은데 우리가 제소할 수 있나요? 네, 그게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얘기해봤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보편적인 무기가 바로 인권의 인권. 그러니까 총칼을 가고 북한을 죽일 수 있듯이 사실 인권이라는 그런 언어적인 총칼로 이렇게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탈북선언 분명히 송환됐을 때 죽었을 텐데 국가가 살인을 갖다 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남쪽 정부에서. 그러면은 이게 ICC의 회부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한데 안 되면은 우리가 노력해서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서 국제 인권, 그 다음에 한국 인권, 거기에 또 북한 인권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국제 공조로 가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에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지연 변호사님께서 조 교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탈북 선언 문제에 대해서는요, 한변이 검찰에 고발을 해둔 게 있는데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ICC에는 회부를 못 시켰습니다. ICC 문제도 의논을 하긴 했었는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치가 않고 두 사람 문제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ICC에 회부를 하진 않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그 김정희 선생님이 그 조금 전에 한 말씀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흡수 통일을 아주 안 좋은 걸로 이제 좌파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고도의 상징 조작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통일은 딱 두 가지 형태의 통일밖에 없습니다. 흡수 통일과 흡수 당하는 통일. 그 이외의 통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흡수 통일을 나쁜 걸로 얘기를 하죠.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흡수 당하는 통일이나 해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평화적으로 통일 뭐 어쩌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신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중세 때 스페인 반도에서 있었던 아라곤과 카스틸리아가 뭐 결혼하면서 뭐 평화적인 통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도 사회 세력 간의 흡수, 비흡수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죠. 주가 된 그 세력이 있고 종이 된 세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예멘인가 뭔가가 통일됐다가 깨졌죠. 그것도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동등한 입장의 통일이라면은 깨질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가 주가 되고 하나가 종이 되니까 불만이 생겨서 깨진 거죠. 그래서 통일에는 두 가지 형태의 통일밖에 없고 흡수 통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쪽 사람들은 용어 혼란 전술을 잘 씁니다. 얼핏하면 우리 쪽 주장을 극우적인 주장이고 극우 인사로 몰아붙이죠. 그런데 정치학적으로 극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극우 내지 극좌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극우극자라고 합니다. 의회 제도나 선거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극우극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극우가 없습니다. 극우는 제가 보기에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극우라고 몰아붙이거든요. 보수 정권이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반대 당 사람이나 생각이 틀린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활동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데 자꾸 이제 속아 넘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실은 북한 동포들을 이 인권의 질곡, 인권 유린의 질곡에서부터 구해내려면은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저는 얘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있을 그 미트 콘서트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입니다. 다음 수요일 밤 9시에 그 미디어 정책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그 방문지 이사를 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가 나름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